파란 부채, 빨간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길을 가다가 소나무 밑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2개를 주웠지 뭐예요. 나무꾼이 그 파란 부채와 빨간 부채를 허리춤에 꽂고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을 해놓고 그늘에 앉아서 땀을 닦으며 쉬었지요. 참, 아까 준 부채가 있지? 나무꾼은 허리춤에서 빨간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일어서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코끝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모기가 물었나? 하며 코를 만져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코가 지게차떼기만큼 길어졌지 뭐예요. 울상이 된 나무꾼은 그래, 밑줄의 본전이지. 파란 부채를 꺼내서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랬더니 코가 점점 줄어서 원래 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좋아서 어깨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요술 부채야. 이 부채로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나무꾼은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나무꾼이 권부자의 환갑잔치에 빨간 부채를 갖고 간 거예요. 음식을 실컷 먹은 나무꾼은 슬그머니 권부자한테 가서 권부자 코에 대고 빨간 부채로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고는 잔치집을 빠져나왔죠. 그러자 권부자의 코가 쑥 늘어난 거예요. 권부자의 길어진 코는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죠. 바로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서 제가 고쳐드리죠. 만냥만 내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만냥, 아이고 여보게, 코만 고쳐준다며 내 2만냥을 줍세. 그럼 건부자 어른만 남고 모두 나가세요. 그리고 건부자 어른은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뜨면 안 됩니다. 알았네. 안방에 있던 식구가 모두 나갔죠.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꺼내서 눈을 꼭 감고 있는 권부자 코에 대고는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러자 기다란 코가 쑥 줄어서 원래대로 되었죠. 나무꾼은 2만냥을 받고 휘바람을 흥겹게 불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여보, 이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쌀밥도 먹고 잘 살아봅시다. 2만냥을 번 나무꾼은 이제 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돈 욕심이 더 커져서 요술부채로 불쌍한 사람들 돈까지 쓱쓱 끌어모았죠. 이제 나무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먹고 놀고 싸고 자고 이런 일만 되풀이했답니다.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방바닥에 벌렁 누운 나무꾼이 빨간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러자 나무꾼의 코가 점점 길어져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 이거 재밌네. 그래, 어디 계속 해보자. 나무꾼이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나간 코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쑥쑥 올라간 코는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의 궁궐 바닥을 뚫고는 기둥에 감겼어요. 여봐라, 나무 같지도 않은 저 이상한 걸 기둥에 꽁꽁 묶어라. 신하들은 우르르 달려들어서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그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죠. 코가 점점 짧아지자 나무꾼의 몸이 둥둥 떠서 쑥쑥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 기분 좋다. 이거, 이러다가 하늘나라까지 구경 가겠네. 그때 옥황상제는 신하들과 산책하러 나갔고 청소부가 궁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는 청소를 하다가 기둥에 묶인 나무꾼의 코를 본 거예요. 아이고, 누가 지저분하게 이런 걸 기둥에 묶어놨냐? 나무꾼 코를 기둥에서 풀었답니다. 하늘로 쑥쑥 올라가던 욕심 많은 나무꾼은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촉국 먹고 아그그.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한양 구경을 가게 되었죠.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죠. 그런데 저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라? 아이,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환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어요.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지요. 가래터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별스런 물건이로군.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만 한양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라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이고, 그 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아, 이걸 어디에 쓴단 말인지.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어요. 훈장님, 훈장님.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아이, 저건 너 허선달이 한양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건 바다에서 사는 팽어라는 물건이요. 그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 뱅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 아이, 그러면 훈장님, 여기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뱅어 주둥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또 뭡니까? 아, 그거야. 똥구멍이잖소. 아,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 맛은 좀 답답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오. 자, 어디 그 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내 지금 당장 국을 끓여 오도록 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자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죠.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초를 반으로 동강동강 잘라서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송송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었죠. 소금이랑 고춧가루로 간도 알맞게 맞추었죠. 드디어 촉국이 팔팔 끓자 한 그릇씩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먼저 훈장님이 촉국을 후룩후룩 마셨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촉국을 후루룩 마셨죠. 그런데 이게 맛이 영 이상한 거예요. 입안은 떨떠름, 속은 울렁울렁 꼭 토할 것만 같았죠. 아이고, 훈장님, 이 뱅어라는 생선은 맛이 좀 이상합니다. 아이고,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옛말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 말 말고 쭉 마셔보게. 그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지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대요.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아이,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아니,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죠.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한테 선물로 준 그 하얀 물고기 말이에요.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가 불을 붙였죠.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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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군. 아이고,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 아이고,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냇가로 갑시다. 뱃속에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시냇가로 달려갔죠. 모두들 냇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빠꼼히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뱃속의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우, 아우, 젖국 먹고, 아우. 하면서 말이에요. 농사꾼과 바가지.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가난했어. 뭐 옛 이야기 주인공이야 다 가난하다지만 이 사람은 참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나무를 한 짐 해다가 장에 팔러 갔네.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은 없고 하니까 나무라도 해다 팔아서 곡식 대박이나 사오려고 말이야. 마침 나무를 아주 실하게 한 짐해서 값은 좀 쳐받을 만하게 됐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어수룩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잔금도 모르고 셈도 얻었고 뭐 그렇단 말이지. 아내가 걱정이 돼서 신신당부를 했어. 여보, 장에 가서 누가 나뭇값을 묻거든 성냥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깎으려 줄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긴 채 하고 두냥에 팔세요. 그전 절대 팔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일렀어. 나무를 팔거든 시계전에 가서 보리쌀도 2대 사오세요. 만약에 돈이 또 남으면 황하전에 들려서 바가지도 하나 사오세요. 바가지는 2푼이면 넣곤 할 테니까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 깎아서 2푼만 주고 사세요. 알았어. 내 꼭 그렇게 하리다. 그렇게 착실히 대답을 하고 장에 갔어. 나무전에 가서 나무짐을 내어놓고 앉아 있으려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흥정을 하거든. 여보시오, 그 나무 얼마에 파실려우? 성냥이면 되겠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가 두냥에 팔라고 하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획획 저으며 버텼어. 안 돼요. 그렇게는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에 파실려우? 2냥 주면 팔지요. 흥정하던 사람이 들어보니 참 어안이 봉봉하거든. 성냥 죽게 팔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며 2냥을 달라니. 세상에 이런 흥정이 어디 있어? 아무냐나 횡재가 호박너굴인데 망설이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얼른 2냥 주고 나무를 사갔지. 그렇게 해서 2냥의 나무를 팔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돈 2냥을 들고 시계전으로 가는 판이야. 보리쌀을 사려고 말이지. 가다 보니 길가에서 한 노인이 바가지 하나를 놓고 앉아 있거든.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허름하기 짝이 없어. 깨진 곳을 실로 기워 누덕누덕 하지를 않나? 전이 달아서 울퉁불퉁 하지를 않나? 어쨌거나 그걸 보니 바가지 사오라는 아내 말이 떠올라서 흥정을 했지. 어르신, 그 바가지 저한테 파십시오. 이 바가진 팔 물건이 아니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파십시오. 아내가 꼭 사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노인이 한참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바탕 껄껄 웃고 나서 흥정을 받네. 얼마에 팔면 사겠는가? 한 푼이면 사겠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2푼 주고 사라고 한 말이 딱 떠오르거든. 그런데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돈 값어치를 몰라. 한 푼이 한냥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꽤나 헷갈린단 말이지. 그만 2푼 2냥이 헷갈려서 흥정을 한다는 게 얼토당토하는 옥셈을 났네. 그렇게는 안 되지요. 두 냥이라면 모를까. 한 푼 달라는 걸 2푼도 아니고 2냥을 주고 사마 해놨으니 옥셈도 이런 옥셈이 어디 있나 그래. 또 한참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까보다 더 크게 껄껄 웃고 나선 바가지를 내줘. 이 바가지가 오늘에야 임자를 만난 것 같군. 이 사람이 돈 2냥의 바가지를 사서 이제 아내 말대로 시계전에 가서 보리쌀을 사야 할 텐데 당최 돈이 있어야지. 빈손에 바가지 하나만 달랑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나무 한 집을 2냥 받고 팔아서 그 돈 2냥을 몽땅 주고 헌바가지를 사놨으니 남은 돈이 있을 리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탈레탈레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니 아내가 달려나와 물을 거 아니야? 아유, 이제 오세요. 그래, 나무는 제값에 팔고 보리쌀도 사왔나요? 바가지도 사왔겠죠? 그게, 바가지는 여기 있어. 그러면서 헌바가지 하나만 달랑 내놓는데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거든. 나무는 성냥 주려는 걸 2냥에 팔고 바가지는 한 푼 달라는 걸 2냥에 사고 그러고는 보리쌀 한 주 못 사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기가 막히지 안 막혀. 그래도 아내는 참 속이 어지간히 넓었던지 아니면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지 한마디 나무라지도 않고 그저 웃고 말아. 아휴, 참, 당신처럼 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아휴, 그나저나 우리 저녁밥은 어쩐대요. 보리쌀 한 줄 없으니요. 그러면서 바가지 전을 슬슬 문질렀어. 달아서 울퉁불퉁해진 곳을 손으로 슬슬 무심코 그냥 그래 본 거야. 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 바가지가 움찔움찔 하는가 싶더니 글쎄 그 속에 쌀이 슬슬 차오르네. 하얀 잎살이 슬슬 차올라서 금세 바가지 하나 가득 찼어. 아이고 여보, 당신 사람됨이 워낙 숫대고 묻어내서 하늘이 덥나 봐요. 부부는 그 쌀로 저녁밥을 지어서 배불리 먹었지. 그 이틀날도 또 그 이틀날도 날마다 끼니 때만 되면 바가지에 쌀을 내어서 밥을 지어 먹었어. 바가지전만 문지르면 쌀은 얼마든지 나오니까 무슨 걱정이야? 삼시세끼 잘 먹고 가난한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길 가는 나그네한테도 나눠주고 그렇게 적성도 해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대. 단방귀 장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위아래 두 집이 살고 있었어. 윗집 사람은 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꽤 잘 사는데 아랫집 사람은 어찌나 가난한지 보리밥에 나물도 먹기가 어려웠어. 어느 추운 겨울날 아랫집 사람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다가 양지 쪽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벌이 한 마리 왱 하고 날아가는 거야. 아니, 이 겨울에 웬 벌이지? 이 사람은 신기해서 그 벌을 따라갔어. 벌은 바위 아래 있는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 이 사람이 바위를 들추어 보니 꿀이 잔뜩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웬 꿀이야? 그 꿀을 가져올 수가 없어 다 먹어치웠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뽕 하고 방귀를 뀌었더니 방귀가 아주 달아. 이 방귀를 팔면 돈을 많이 벌겠는걸? 이 사람은 단방귀를 팔러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는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 사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단방귀가 뭐요? 하고 묻는 거야. 세상에 좋다는 음식은 죄다 먹어보았지만 단방귀란 음식은 난생 처음 들어보거든.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지. 단방귀는 참으로 기막힌 거요. 떡에 발라 먹거나 찍어 먹으면 참 맛있다오. 아, 얼른 집에 가서 떡을 해가지고 이리 나오시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떡을 가져오자 떡에다 방귀를 뿡 끼웠어.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보니 참으로 달고 맛있거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돈을 아주 많이 주었어. 이 사람은 단방귀를 팔아서 아주 잘 살게 되었지. 아랫집 사람이 갑자기 돈을 잔뜩 벌어서 잘 살게 된 걸 보고는 윗집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어. 아랫집 사람은 단방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네. 하고 대답했지. 단방귀 장사? 어떻게 말인가? 윗집 사람이 또 물었어. 아랫집 사람은 윗집 사람이 꽤 잘 살면서도 돈 욕심을 내자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어. 콩을 볶으면 고소하지 않은가? 볶은 콩을 한 대 먹고 배가 빵빵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그러면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단방귀가 나올 거야. 그걸 저기 부자 마을에 가서 팔면 큰 돈이 생길 걸세. 윗집 사람은 아랫집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콩을 한 대 볶아 먹고 배가 빵빵해지도록 물을 마셨어. 그랬더니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뒤가 몹시 마려운 거야. 윗집 사람은 단방귀를 팔 욕심에 똥구멍을 솜으로 꼭 막고는 부자 마을로 가서 외쳤어.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 사시오. 마을 사람들은 저번에 왔던 그 단방귀 장사가 또 왔네요. 하며 얼른 떡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져와서는 자, 아이고 어서 단방귀를 끼워 죽으려 하고 말했어. 윗집 사람은 이제 큰 돈 벌겠구나. 신이 나서 똥구멍을 막았던 솜을 얼른 빼고 힘차게 방귀를 끼웠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나오란 단방귀는 나오지 않고 그만 설사똥이 쏟아져 나와 떡을 덮어버린 거야. 아니 이놈이 단방귀를 끼워달랬지 웬 설사똥이야? 하며 사람들이 달려들어 마구 때렸어. 윗집 사람은 큰돈을 벌기는커녕 매만 죽도록 맞았지. 황금알을 깨고 나온 김수로왕. 지금의 김해평야에 자리한 구야국은 주변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지. 42년 3월 어느 날이야. 구간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구지봉에 올랐을 때야. 왕이 없던 구야국은 간이라 부르는 9명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 9명의 우두머리는 구간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해가 사라지고 컴컴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몰라 했지. 그러자 지도자답게 구간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 예, 저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예, 구지봉입니다. 구간들은 하늘에서 나는 신성한 소리라 생각했어. 나는 천재의 명으로 이곳에 새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기 위해 왔다. 구지봉의 흙을 파며 노래를 부르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거북아, 거북아, 내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분부대로 받들겠습니다. 구간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어. 그런데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야. 구간 중에 아도간이 나섰어. 천재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것 같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걸 딱하게 여긴 천재가 왕을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유, 이렇게 아니라 어서 노래를 부릅시다.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췄어. 얼마 뒤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자주색 줄이 쭉 내려와서 땅에 닿는 거야. 구간들은 줄이 닿은 곳으로 달려갔어. 그곳엔 커다란 금빛 상자가 붉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야. 9명의 구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보자기를 풀고 금빛 상자를 열었어. 아이고, 9 구간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 상자 안에는 황금알이 모두 6개가 들어있었어. 구간들은 곧바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 하늘이시여,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절을 했어. 그리고 그 상자를 우선은 아도라는 구간집에 가져다 놓기로 했어. 열을 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뒤
다른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이 아도간 집에 모였어. 사람들이 모두 모인 걸 확인한 아도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외쳤어. 임금님이 계시네. 황금 상자 안에 있던 황금 알들이 6명의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거야. 6 아이 모두 빛이 났지. 황금 알을 깨고 첫 번째로 나온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 내 이름은 스로입니다. 나는 이곳의 왕이 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구간들은 수로와 5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폈어. 열흘 하고도 며칠이 더 지난 뒤 사내 아이들의 키는 훌쩍 커졌고 생김새는 더 멋있어졌지. 그 중에 가장 크고 멋진 사내 아이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 우리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사내 아이가 대답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내 아이가 임금이 되었지. 이 아이가 바로 김수로이고 김수로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바로 가야야. 아, 다른 5 사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 아이들도 모두 임금님이 되었지. 김수로가 세운 나라 옆에 또 나라들을 세우고 임금님이 된 거야. 그 나라들의 이름에도 모두 가야가 들어갔어. 김수로가 다스리는 금관 가야를 시작으로 대가야, 성상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가 세워진 것이었지. 이 6 왕들은 각각 자신이 맡은 나라들을 잘 다스렸어. 김수로가 수로왕이 되고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어. 그동안 수로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 촌장들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지. 임금님, 이제 부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딸 중에서 고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수로왕은 살짝 고개를 젓곤 대답을 했어. 하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여기에 왔소. 내 부인도 하늘에서 알려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하늘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했지. 수로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 하루는 수로왕이 유청강과 신귀관을 불러서 말했지. 서남쪽 해안에 가면 배를 타고 오는 공주가 있을 곳이요. 그대들이 가서 공주를 내게 데려오시오. 유청강과 신귀관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로왕이 말한 서남쪽 해안으로 갔어. 왕께서 공주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 보통 분이 아니죠. 어서 가서 공주님이나 모셔오자고요. 해안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가 들어오는 거야. 임금님에게 가서 말했어. 낯선 배가 오고 있답니다. 수로왕이 말했어.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것이요. 수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를 마중 나갔어. 그리고 배에서 내릴 사람을 위해 커다란 장막을 쳐두었지. 마침내 배가 도착했어. 배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시종들과 함께 내렸지. 여인은 곧장 수로왕에게 다가와 말했어. 저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입니다. 성은 허, 이름은 황옥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부모님께서 꿈에 하늘의 상제를 만나셨는데 상제께서 공주를 가야의 수로왕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수로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나 또한 나면서부터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공주를 기다리느라 여태껏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던 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홉 구간들은 임금님의 신통함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지. 이렇게 해서 수로왕은 배를 타고 건너온 어여쁜 공주를 부인으로 맡게 되었지. 수로왕과 허왕옥은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어. 수로왕과 허왕옥은 지금의 김혜김 씨와 김혜허 씨의 선조가 되었대. 마마신 대별상. 어느 날 삼신 할머니는 서천강을 건너 길을 가고 있었지요. 태어나게 해줘야 할 아기가 있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과 마주쳤어요. 대별상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껏 거들먹거리며 오고 있었지요.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가마 앞에는 대별상의 부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소리치고 있었지요. 삼신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모른 채 하고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별상이 보고는 불러세웠지요. 아니, 삼신 할머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오? 에휴, 급히 태어나게 해줄 아기가 있어서 서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라오. 허허, 그래요. 잘해보시구려. 내가 얼굴을 예쁘장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대별상의 얼굴에서 심술기가 뚝뚝 떨어졌죠. 삼신 할머니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대별상님, 제가 애써서 태어나게 해준 아이들 얼굴을 너무 심하게 망치지 마십시오. 그러자 대별상은 대뜸 눈을 부릅 뜨면서 호령을 했어요. 뭐라고?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괘씸한 주고. 내가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이러고는 가버렸죠. 그날부터 대별상은 더욱 심술을 부리고 다녔어요. 아이들의 고운 얼굴을 팍팍 긁어놓은 바가지나 오돌토돌한 곰보빵처럼 흠집퉁성이로 만들어 놓았죠. 삼신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져서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에휴, 두고 봐라, 대별상. 내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 날이 있을 것이다.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을 혼내주리라 벼르고 별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별상이 서신국의 딸과 혼인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삼신 할머니는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제 혼 좀 나봐라. 삼신 할머니는 모처럼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지요.
서신국의 딸과 혼인을 한 대별상은 하루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대별상 부인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죠.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서 보내주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대별상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한테는 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요? 그야 삼신 할머니가 우리에게 아기를 점지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소원이요. 그럼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부탁해 봐요. 에이, 하지만 내 체면에 어떻게 그 할망구한테 부탁을 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만 두시구려. 나는 자식 없어도 괜찮으니까. 대별상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삼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삼신할머니. 대별상님이 우리 집엔 웬일이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대별상님이 나한테 부탁을 할 때가 다 있어. 우리 집에 아기 하나만 점지해 주시구려. 아이고 별일이세. 아이들 얼굴에 흉측한 마마 자꾸만 남기고 다니는 대별사님이 왜 아기를 갖고 싶소? 내 소원이요. 아기 하나만 점지해 주시오. 아이고 아이들 얼굴 망쳐놓는 대별사님한테는 아기를 점지해 줄 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만 점지해 주시오. 안 그럼 아이들 얼굴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소. 아이고 좋아요 그럽시다. 그 대신 앞으로는 아이들 얼굴 곱게 놔두어야 하오. 삼신 할머니는 서천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대별상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어요. 얼마 뒤 대별상 부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아기가 생기자 먹고 싶다는 것도 많고 갖고 싶다는 것도 많아졌어요. 걸핏하면 대별상에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구해와라 시키는 거예요. 대별상은 세상에 내려가서 음식이며 보석이며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어요. 재물을 내놓지 않는 집은 아이에게 마마를 심하게 앓게 했죠. 아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을 더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달이 지나 대별상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죠. 대별상은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불러서 방에 들이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거든요. 대별상 부인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한 번 힘을 쓰고는 아이고 아버지 나 죽네. 2번 힘을 쓰고는 아이고 어머니 나 죽네. 3번 힘을 쓰고는 아이고 여보 나 죽네. 이러면서 몸부림을 쳤죠.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대별상은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었죠. 참다 못 참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대별상 부인은 힘을 다 써버려서 축 늘어져 있었지요. 아휴, 여보, 이제 내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사정을 해보세요. 내 체면에 어떻게 그 할망구한테 또 사정을 해? 아유, 체면은 무슨 체면. 그럼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제발 내 소원이니 삼신 할머니한테 사정 좀 해보세요.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수 없이 또 삼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해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대별상은 몹시 기분이 상했죠. 하지만 부인 생각을 하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보시오, 삼신 할머니. 나 대별상이네. 문 좀 열어보시오. 삼신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별상님한테 볼 일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오. 대별상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지요. 하지만 아기 생각을 하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화를 참고 삼신 할머니한테 사정을 했지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아이들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지금 내 집사람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어서 가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오. 잘못하면 이 아기도 산모도 둘 다 죽게 생겼어. 삼신 할머니는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머리를 싹싹 깎고 고가를 쓴 뒤 장삼을 둘러입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대돌 아래 엎드리시오. 그럼 내가 가리다. 대별상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싹싹 깎고 고가를 쓴 뒤 장삼을 둘러입고 버선발로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삼신 할머니네 집 대문이 활쩍 열려 있었지요. 대별상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돌 아래 넙죽 엎드렸어요. 그제서야 삼신 할머니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지요. 그만하면 하늘 높은 줄 알고 땅 낮은 줄 알겠어. 띠는 제주 좋다마는 나는 제주에 비할까. 아이고, 내가 삼신 할머니를 몰라봤어. 어서 우리 집에 좀 가주시오. 대별상은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삼신 할머니는 집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지요. 아유, 나는 몸이 무거워 못 가겠어. 몸이 무거우면 내가 업고 가리다. 대별상은 얼른 삼신 할머니를 없는 신용을 해보였죠. 하지만 삼신 할머니는 딴청을 부렸어요. 에휴, 서천강이 가로막혀서 못 가겠어. 그럼 내가 금방 다리를 놓겠소. 대별상이 애가 타서 후다닥 서천강으로 달려가려는데 삼신 할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렇다면 곱 뜨거운 하얀 명주로
다리를 좀 넣으시오. 불이 나게 달려가 서천강에 하얀 명주로 다리를 놓았지요. 그제서야 삼신 할머니는 몸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곱 뛰고온 하얀 명주 다리를 가뿐가뿐 건너 대별상네 집으로 갔지요. 대별상 부인은 거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삼신 할머니는 은결 같은 손으로 부인의 배를 쓸어내렸죠. 그러자 대별상 부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본 대별상은 싱글벙글 좋아하며 삼신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죠. 그 뒤로 대별상은 아이들에게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를 길러보니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해골물을 먹은 원효 스님. 원효는 승려로서 신라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이젠 신라에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하군. 당나라에 가면 좀 더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원효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기보다 6살이 어린 의상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요동 땅에 거의 닿을 무렵이었죠. 어휴, 날도 어둡고 지쳤으니까 쉬었다 갈 만한 곳을 찾아보세. 두 사람은 쉴 곳을 찾기 위해 숲속 이곳저곳을 헤맸죠. 그리고 움막 비슷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어요. 피로에 지친 두 사람은 자리에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목말라. 어디 물이 없을까? 목이 말라 잠에 섞인 원효는 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효의 손에 무언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바가지 같았죠. 또한 물도 담겨 있었고요. 원효는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덕분에 원효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맙소사. 여기가 어디야? 잠에서 깨보니 잠을 잤던 곳은 다름 아닌 무덤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밤 원효가 맛있게 먹었던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어요. 비위가 상한 원효는 그 자리에서 웩웩 구역질을 해댔죠. 그런데 구역질을 하면서 원효는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어요. 더러운 해고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맛있게 마셨다니. 오라, 세상만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게로군.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 아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신라에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당나라로 가려 했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군. 결국 당나라는 의상스님 혼자 가게 하고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애를 썼죠. 덕분에
신라의 귀족들만 믿던 불교가 다양한 계층이 믿는 대중적인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죠.